자, 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법이 뭔지, 부동산 공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방식은 제가 교환을 읽고 옆에 판서를 하는 식으로 판서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분류. 법은 다양한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다. 즉, 법은 그 존재 형식에 따라 불문법과 성문법으로 분류하고, 이건 우리 시험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뒤에 그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체에 따라 공법과 사법으로 분류한다.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공법과 사법의 분류입니다. 해서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주체와 사인과의 생활관계를 규율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분류한 개념이며, 헌법, 행정법, 형법 등이 해당한다.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동산 공법은 큰 분류에서는 여기 행정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공익보다는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분류한 개념이며, 민법, 상법 등이 해당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법이 바로 민법이 됩니다. 자, 성문법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성문법은 다음과 같은 법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최상위법에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 그 밑에 명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칙은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판서를 하면서 좀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의 의. 부동산 공법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각종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전반을 말하며, 한정된 국토 체계적인 개발, 이용, 보전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는 법이다. 해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 이름이지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안에는 총 6개의 단행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6개의 법을 분류를 해보면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에는 국토유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는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부동산 공법이 뭔지 이것부터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이라는 단어랑 공법이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정의는 민법 99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와 그 정착물. 이게 부동산.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공법을 배우게 됩니다. 해서 토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죠. 그리고 토지에 정착한 물건 중 공인중개사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게 건물이죠. 건물. 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이라는 거죠. 공법은 맨 서두에 공법의 정의가 나와 있었는데, 이 공법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 개념인 사법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법. 자, 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법. 법이라는 건데, 자, 다른 말로 보면은 법과 법률을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죠.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이겠죠. 이건 한 글자, 이건 두 글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 이걸 규범의 총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보죠. 이 지구상에 갑이라는 사람 한 명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법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갑과 을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둘 사이에 약속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 약속을
규범화한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가 갑과 을 사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복잡 다양해지면은 법의 종류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법입. 즉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다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 학칙이 있고 계모임에 가면은 회칙이 있고 등등등 각종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한 것들, 그걸 규범화한 것을 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법이 존재하고 그 우리나라 법, 성문법의 체계라는 게 첫 번째, 최상위법에는 바로 헌법이 있었죠. 누구나 헌법이 최상위법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왜 헌법이 최상위법일까요? 왜? 헌법은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 난 헌법을 만든 적이 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 헌법의 작구는 당연히 국회에서 전문가들이 만들겠죠. 그리고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이 헌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투표. 그래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헌법이 바로 최상위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국민이 결정하는 법이니까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국민이죠.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가장 최상위법인 이유는 국민이 만드는 법이니까. 그 다음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통치 질서라든지 정치 체제 이런 것들 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법이 헌법. 그리고 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법이라는 건 규범의 총체, 사람들이 하는 약속들을 규범화한 거, 이걸 모두 법이라고 하는데 법률이라는 건 국회에서 만드는 걸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다른 말로 우리가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죠.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법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 법률 밑에는 명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모든 것들을 다 법률에다가 규정을 하게 되면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즉 법률이라는 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근데 모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게 되면은 그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개정이 잦은 사항이라든지 기술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하위법인 명령에 위임하게 됩니다. 자, 이 명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령 이라는 거랑 각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쓰는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는 시행령이라고 부릅니다.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우리 책을 읽으시다 보면은 법 몇 조 몇 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이 법률을 의미합니다.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는 건 여기 시행령을 의미하는 거고 시행규칙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부령. 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을 부령. 다른 말로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전국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들. 근데 그 밑에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조례는 지자체, 의회에서 만드는 걸 조례라고 합니다. 지자체, 의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칙이라는 건 지자체, 장이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아까 뭐 각부 장관이 발하는 이걸 규칙이라고 했는데 이 규칙은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지자체장이 만드는 다른 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성문법의 체계, 우리나라 법의 체계입니다. 상하관계를 가진다라는 거. 그래서 자, 부동산 공법은 아까 교환해서 읽었지만 과목 제목의 이름이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요거 법률이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가. 그 6가지의 법률들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6가지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죠.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달라지는 조례나 규칙은 시험에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위로. 보통 출제 비중은 시행령에서 한 5% 정도,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 15% 정도, 그 다음에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이 한 80% 정도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요 법률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대통령령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것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이런 것들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수업 중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체계입니다. 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니까 법률, 부동산 공법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공법, 그리고 이 법 안에는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법과 법률의 차이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공법과 사법을 비교해 볼 건데, 공법의 반대 개념으로서 사법. 일단 공법이라는 건 일반 국민과 국가 내지는 지자체, 즉 행정기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물론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기도 하는데 일단 대표적인 건 국민과 국가나 지자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근데 사법이라는 건 사인과 사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사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차이점. 자, 이것보다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냐라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갑이라는 사람 혼자 있다라면은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갑과 을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규범화한 것을 법. 그러니까 공법은 갑이랑 을이 국민 내지는 국가 지자체. 근데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별 방법은 이 갑과 을이 어떠한 지위에 놓이느냐를 가지고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게 됩니다. 자,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 위치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상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법에서 사인과 사인은 대등한 관계 내지는 평등한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은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갑의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이고 그 재산권은 개체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갑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지자체에게 허가를 받으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갑과 국가 지자체가 대등 평등한 관계라면은 갑의 재산권 행사를 지자체는 일방적으로 허가받고 해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갑보다는 우월한 지위이기 때문에 갑이 자신의 재산권인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나한테 허가받고 해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법관계. 근데 사법관계라는 건 갑과 을이 대등 평등한 관계를 가집니다. 즉, 갑은 을로부터 금전을 1억 원 빌렸는데 변제의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변제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판사님은 돈을 빌려준 을과 돈을 빌려간 갑 중에 한쪽을 높은 쪽에 놓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이 갑과 을을 대등 평등한 지위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될까요? 대등 평등한 지위에 놓고 갑이 제시하는 증거, 을이 제시하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사인과 사인, 즉 대등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법에서 민법으로 규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공법과 사법의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 원리가 바로 공법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이 이 공법 전체를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되고, 사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이 사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해서 공법이라는 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규제를 가하는 것,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법과 사법의 분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가 없지만 공법과 사법, 자, 법에서는 어떠한 A 개념과 B 개념을 분류를 할 때에는 실익이 있을 때에만 분류를 합니다. 자, 공법과 사법을 분류하는 실익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분쟁의 해결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법 관계에 관해서는 분쟁을 해결할 때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 등으로 해결하게 되고, 사법 관계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실익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해서 부동산 공법의 정의를 우리 교환에 있던 거랑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자, 부동산 공법,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이라고 했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산권입니다. 헌법에는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자유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헌법 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 이 재산권을 개인의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그러니까 상하관계니까 규제를 가하는 거죠. 왜 규제를 하냐면 요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서 개인의 재산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공법 전반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는 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즉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제한, 규제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죠. 부동산 공법. 자,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은 크게 나눠보면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물에 관한 공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부동산 공법은 시험 과목의 이름이고,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이 있다고 했죠? 그게 교환에서 아까 봤었던 저쪽 칠판으로 가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의 법 체계라고 돼 있죠? 자, 토지에 관한 공법과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 분류하는데, 토지에 관한 공법이 4가지, 건물에 관한 공법이 2가지 해서 총 6개의 단행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이 6가지의 부동산 공법에 들어가 있는 단행 법률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를 이쪽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은 크게 토지에 관한 공법이랑 건물에 관한 공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공법, 그리고 건물에 관한 공법 분류를 해서, 토지에 관한 공법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봤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 명칭만 총 13글자죠. 법률 명칭을 외우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보죠.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규율을 합니다. 그리고 공법은 방금 보셨다시피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법, 즉 공법은 규제법입니다. 자, 국토를 규제하겠다라는 거죠. 국토를. 근데 국토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규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뒤에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제를 하겠다.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죠. 자, 우리나라 국토가 있는데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나라 국토는 이용이 되고 있죠. 개발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토는 지금 현재 이용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자, 어떤 문제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하죠.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 다 삽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있죠. 첫 번째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지금은 조금 완화되긴 했습니다. 인천이 중국과의 교류 관계가 원활해지면서 인천항이 발전하면서 이 상황이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은 주요 산업들이 여기 서쪽보다는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구미의 전자, 대구의 섬유, 포항의 제철, 울산의 석유화학, 그 다음에 중공업, 그 다음에 뭐 창원의 전자, 거제의 조선소,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만든 공산품 등을 여기 부산으로 날라서 부산항에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쪽보다는 동쪽이 국토가 불균형하게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동서간의 불균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토가 개발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느 쪽일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자, 이렇게 국토가 개발되게 된 이유를 한번 보니까 국토에 대해서 예전에는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랑 국토이용관리법 이렇게 이원화해서 도시지역은 따로, 비도시지역은 또 따로 이렇게 국토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걸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수도권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현상, 내지는 동서간의 불균형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개발을 하고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을 세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계획을 세운 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이용을 해 나가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자,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03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03년도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건데,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선거는 2년, 7년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3년, 8년에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국토가 수도권을 중심적으로, 그 다음에 서쪽보다는 동쪽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정권이 잡기 시작할 때 그때 이러한 문제제기, 국토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자 라는 문제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쪽에서 정권을 잡게 될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죠. 그 해가 03년도는 아니죠. 98년도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98년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 그때는 지금 국토의 불균형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설마 모두들 해외에 살다 오신 건 아니겠죠? 98년도에 IMF 사태가 일어나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외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 신용카드 발급을 늘렸습니다. 나중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긴 했지만 그때 소비 증진이라든지 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정책입니다. 또 하나 더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토목공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아파트를 짓죠. 우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때 쓰던 냉장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새 냉장고 사서 가죠. 그러면서 소비가 촉진되고 뭐 도배라든지 장판, 각종 부대 사업들이 같이 부흥이 되면서 건설 경기를 부흥시키는 게 경기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죠.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한 외환 위기를 전례 없는 짧은 기간 안에 극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문제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해서 김대중 정부 후반기에 이 법률을 만들기 시작하고 시행이 된 건 노무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03년도에 이 법률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게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는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자, 국토 전체에 대해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이용을 하죠. 자, 이 이용인데 이용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용은 적극적 측면의 이용이 있고 소극적 측면의 이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적극적 측면의 이용에는 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이랑 정비. 그래서 자, 적극적 측면의 이용의 개발에 해당하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입니다.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의 측면에 있는 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소극적 측면의 이용, 요거를 다른 말로는 보전이라고 하는데, 이 보전의 측면에 있는 게 바로 농지법입니다. 농지법. 그래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신도시를 만드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되기 이전 상태인 저푸른 초원이 있는 거죠. 이 저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이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즉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바로 도시개발법. 해서 뭐 일산, 뭐 그 이전에는 강남이 원래 이랬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 뭐 일산, 그 다음에 안양 이런데 1기 신도시, 그리고 뭐 위례라든지 동탄과 같은 2기 신도시들, 뭐 최근에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는 이렇겠죠. 근데 곧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 예쁘게 만들어내는 거, 이걸 도시개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비의 측면에 있는 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건 원래 어떤 건물이 있는 거죠. 이 건물이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노후불량 건축물로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한 걸 예쁘게 고쳐서 새로 짓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비법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이 있죠. 이 건물은 지어진 지가 이미 40년이 경과해서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이렇게 하죠.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살기에 너무 힘든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걸 싹 허물어버리고 여기에다가 새 아파트를 짓는 거죠. 개발법에 어울리는 노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건 아니고 그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조성하는 거. 자, 그러면 정비법은 뭐냐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게 바로 정비법입니다. 두꺼봐 이거 줄게, 헌 거 줄게, 새집 따오, 이렇게. 그래서 기존 오래된 건물의 소유자에게, 이 권리자죠, 이 권리자에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정비사업. 이렇게. 이게 적극적 측면의 이용, 즉 개발이나 정비에 관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전의 측면에 있는 것, 소극적 측면의 이용, 보전에 관한 내용이 바로 농지법. 즉 농지는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전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보전의 대상. 해서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헌법상 대원칙인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고 부르죠. 즉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농지를 가장 잘 보전할 테니까. 이렇게 요거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토지에 관한 공법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은 크게 두 가지로 건축법이랑 주택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간단한 분류는 건축법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29개 이하일 때, 근데 주택법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개 이상일 때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중에 어떤 주택의 비중이 더 높죠?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한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호도도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주택을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라든지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해서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리 30세대 이상, 30호 이상을 짓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인 건물과는 달리 특별히 규제를 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주택법. 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건물을 규제할 때 건축법으로만 규제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주택법이라고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이 일반법이라면 주택법은 특별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30호 이상, 30세 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에 적용하는 법이 바로 주택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6가지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법률 명칭이 좀 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줄여 읽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정식 약칭은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더 줄여서 앞으로는 국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랑 1년간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랑만 하는 약속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뜻입니다 라는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과 약속을 해 나갈 건데, 첫 번째 약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게 줄여서 국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은 그냥 개발법이라고 하죠. 도시 빼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뭐 사람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정비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비법. 개발법은 개발법, 정비법은 정비법,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농지법은 그냥 부르면 되겠죠? 건축법, 주택법, 이렇게. 그리고 각각, 자, OT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의 출제 비중, 국계법은 총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개발법과 정비법은 각각 6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은 2문제, 그리고 건축법은 주택법 각각 7문제씩 해서 총 40문제로 부동산 공법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부동산 공법을 이루는 6개의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개의 법률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자,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 6가지의 법률을 뽑아내는데, 그 6가지의 법률을 무작위로 막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 6가지의 법률이 뭔가 유기적 관계를 갖게끔, 즉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도 하나의 법률처럼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6가지의 법률은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이 법률들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걸 요 옆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가 이렇게 있고, 국토 전체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관한 법률로 먼저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토에 보니까 서울과 같이 개발이 된 도시지역도 있지만 서울 주변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토지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개발되기 이전 상태의 이 토지 저 푸른 초원에 적용되는 법률이 바로 농지법이 됩니다. 농지법. 근데 이 개발되기 이전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전 단계인 네모 반듯한 택지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저 푸른 초원을 택지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이 바로 도시개발법이 돼요.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이 하는 역할은 이 위에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택지를 조성하는 것까지
뭐 물론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건물을 짓기도 하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주요 역할이 택지를 조성하는 것. 그리고 자,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여기는 주거용지로, 노란색은 뭐 여기는 상업용지로 이렇게 지정을 한 거죠. 용도를. 그러면 이 주거용지에는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분양받아서 뭐 삼성물산에서 분양받았다 라고 하면은 레미안을 짓겠죠? 레미안을 지을 때 적용되는 법은 주택법. 30호 30세대 이상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지으니까. 근데 이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하나 분양받아서 건설업자가 빌딩을 짓습니다. 일반적인 빌딩을 지을 때 적용되는 법은 바로 건축법이 되는 거죠. 건축법. 해서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이 택지에다가 주택법이나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건물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는 뭐 아파트가 들어서겠죠.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는 상업용 빌딩이 들어섰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거죠. 30년에서 40년 이 경과를 하고 나니까 새롭게 만들어졌던 이 신도시가 쇠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일산, 그 다음에 뭐 분당, 안양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기 신도시들. 이렇게 이런 일기 신도시들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30년, 40년이 경과한 이 시점 이 되니까 거기에 처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지어졌던 아파트들 내지는 각종 기반시설들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쇠락하는 도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살려보자라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에는 상업지역의 내지는 뭐 도시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게 도시, 그리고 및 주택이 있는 곳, 이런 것들은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것, 이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 개발되기 이전에 국토 전체에 대해서 국계법을 따라서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서 규제를 하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는 농지법에 따라 보전을 하다가 이 보전의 대상인 농지 중에 일부를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게 바로 도시개발법. 그리고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 택지를 조성하고 나서 건물이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신도시가 하나에 탄생하고 나면은 시간이 경과하고 이 도시가 성장을 했다가 쇠락하는 과정까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쇠락한 신도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과 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있는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도 하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법. 그래서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고 개발되기 이전 상태부터 하나의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 신도시가 쇠락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 정비하는 것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개입을 하더라는 거죠.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6개의 법률 정도는 알고 오라는 겁니다. 알고. 그리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 개발법이나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초반에는 이 국계법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국계법에 나오는 용어들은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부동산 공법 안에 있는 6개의 법률이 가지는 체계만 특징, 그 다음에 뭐 유기적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출제 비중은 저쪽에 표시를 해놨죠?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부동산 공법은 크게는 토지에 관한 공법, 건물에 관한 공법, 그리고 토지에 관한 공법에는 맨 처음에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이용에 있는 측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적극적 이용과 소극적 이용. 그래서 적극적 이용에 해당하는 것이 개발, 정비라고 해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보전의 측면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농지법, 그리고 건물에 관한 공법에는 건축법과 주택법, 이렇게 6개의 법률로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6개의 법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들 이게 지금까지가 바로 부동산 공법이 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공인중개사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정착물이 바로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 즉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보다는 우월한 지위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부동산 공법 안에는 6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요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도록 하겠습니다.